정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한미숙 씨 695세 투더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내 집 문 앞에서 절규하듯 울려 퍼졌다. 나 정대현. 15세는 아침 운동을 나가려던 참에 그녀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을 보았다. 한미숙 씨는 최근에 이사 온 이웃인데 외동딸이 하나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뛰어가 그녀를 부축했다. 한미숙 씨,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우세요? 우선 일어나세요. 한미숙 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 명희가 남편한테 맞았어요. 제가 멍든 팔을 봤어요. 내가 알았어. 그 망할 사위 녀석. 그 인간 좋은 놈 아니라고 정 선생님.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전 이제 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딸을 때렸다고 게다가 한미숙 씨의 사위라니. 명희가 평소보다 야위고 창백해 보인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미숙 씨, 우선 진정하세요.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습니까? 아직. 명희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보복할까봐, 가정이 파탄 날까봐 무섭다고. 하지만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제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 선생님. 그녀는 훌쩍이며 콧물을 훌쩍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의 집 일. 게다가 폭력과 같은 민감한 문제라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외면할 수 없었다. 한미숙 씨, 우선 일어나세요. 그렇게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오시죠.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해 드릴 테니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한미숙 씨는 눈물로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정 선생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목소리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전 선생님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미숙 씨도 진정하시고 모든 것을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미숙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몸을 일으켜 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의 평화롭던 아침 일상은 갑자기 이웃의 울음소리와 고통으로 뒤바뀌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이름은 김영호. 올해로 73이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 낡고 작은 한옥집에 홀로 지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 마치 아내가 아직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의 화초들을 살피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었다. 가지치기를 하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주는 동안 나는 이 작은 생명들 속에서 아내의 온기를 느끼곤 했다. 특히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분홍빛 나리꽃을 볼 때면 꽃집 하나하나에 아내의 미소가 어리는 듯했다. 내 삶은 마치 고요한 연못 같았다. 잔잔하고 평온했지만 때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그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다. 아침 식사는 늘 간소했다. 찬밥에 김치, 그리고 직접 내린 옅은 커피 한 잔. 텔레비전을 켜도 딱히 볼 프로그램이 없어 그저 화면 속 시끄러운 소리를 배경 삼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그 빈 공간이 주는 허전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익숙해지려 애썼다. 늙는다는 건 그렇게 하나둘씩 포기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내게는 외동딸 수진이가 있다. 착하고 야무진 내 딸. 딸은 나이가 차 결혼을 했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딸이 시집가고 나서는 더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가 왔다.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안도했다.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작은 위안이랄까. 하지만 딸에 대한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사돈댁, 특히 사돈 김 여사 때문이었다. 사돈 김 여사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겉으로는 교양 있고 우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풍문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는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딸 수진이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어렴풋이 딸이 시집살이로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딸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내 딸이 부잣집에 가서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밤새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사돈 김 여사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불편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괜히 위압적인 느낌을 받았고 딸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네 어귀의 작은 찻집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듯 낯선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 값비싼 옷차림, 그리고 그 어깨에서 풍기는 기품 있는 분위기. 한눈에 봐도 사돈 김 여사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찻집 창가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에는 얇은 차잔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아침 일찍부터 혼자 찻집에 앉아있는 사돈 김 여사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늘 화려한 파티나 모임에 참석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지. 저런 모습도 다 꾸밈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히 마주쳐 불편한 대화를 나눌까봐.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 마당의 화초들을 살피면서도 찻집에서 본 사돈 김 여사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 같으면 그저 잡초나 뽑고 시든 잎이나 떼어내며 온전히 화채만 집중했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영편치 않았다. 나는 사돈 김 여사를 한 번도 직접적으로 대한 적은 없었지만 딸을 힘들게 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 안에는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부잣집 사돈이라면 의뢰딸에게 온갖 잔소리를 하고 품위 유지를 내세워 딸의 길을 죽일 것이라는 내 나름의 상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 그녀의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더욱 내 고정관념을 흔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작은 의문이 마음속에 피어났지만 나는 이내 그 의문을 애써 지워버렸다. 딸이 힘들어한다는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부모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오후가 되자 며칠 전부터 미뤄왔던 집안의 작은 수리들을 시작했다. 낡은 창문 틀에 페인트를 칠하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고쳤다. 망치질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혼자 하는 일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하고 더디게 지내 희생되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서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을 텐데 그런 사소한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에서 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찻집에서 본 사돈 김 여사의 모습, 그리고 내 딸 수진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딸의 전화는 왜 그렇게 짧았을까? 혹시 나에게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나는 이불을 뒤척이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던 딸의 모습부터 시집 가던 날 수줍게 웃던 딸의 모습까지 나는 딸이 늘 행복하길 바랐다. 그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 딸은 행복한 것일까? 사돈 김 여사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나는 그렇게 불안한 밤을 보냈다. 내일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라도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딸에게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다. 하지만 딸이 불편해할까봐 혹은 사돈댁에 폐를 끼칠까봐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늙은 부모의 속절없는 마음으로 밤새 뒤척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새벽녘부터 잠에서 깨어 뒤척였다. 간밤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 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가실 것 같았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고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수진아, 잘 지내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아빠,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딸은 말을 얼버무리는 듯했다. 피곤하다고 잠은 잘 자고 있는 거니 혹시 사돈댁에서? 내가 사돈댁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딸은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아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과 함께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억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딸이 불편해할까봐? 혹은 내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 같아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긴 후에도 나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딸의 태도는 분명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침을 대충 때우고 나는 마당으로 나섰다. 평소 같으면 화초를 가꾸며 마음을 다스렸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딸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고 사돈 김 여사의 차분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어제 사돈 김 여사를 보았던 찻집 앞에 서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 찻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찻집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몇몇 손님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감쌌다. 나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제 사돈 김 여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잔향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시켰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 전야 같았다. 녹차를 홀짝이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서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순간 숨을 들이켰다. 사돈 김 여사였다. 그녀는 어제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하고 카운터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발견할까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괜히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세히 보고 싶다는 이상한 충동이 일었다. 김 여사는 차를 주문하고는 내게서 몇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고독해 보였다. 평소 내가 상상했던 권위적이고 냉정한 사돈 김 여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그녀를 몰래 훔쳐보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 옅은 한숨, 그리고 가끔씩 흔들리는 눈빛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다.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내 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독한 표정을 지을 리 없다. 저 모든 것이 가식일 수도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 애썼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김 여사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계산을 하고 찻집 문을 나섰다. 나는 그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마주 앉아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 싶었다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차가 식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표정 속에도 식어버린 어떤 감정이 있는 듯했다.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딸의 이상한 침묵, 그리고 사돈 김 여사의 알 수 없는 표정이 계속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딸에게 직접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부모로서 딸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딸에게 접근해야 할지, 사돈 김 여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나는 그저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딸이 괜찮다는 한마디를 직접 듣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잠을 설쳤다. 늙은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수진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중얼거렸다.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나를 위로해주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에 답답함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다. 딸의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찾아가야만 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내 마음은 오직 딸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나는 딸의 동을 찾았다. 익숙한 호수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섰다. 배를 누르려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에 손이 떨렸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딸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설마 집에 없는 건가?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니면 딸이 나를 피하고 있는 것일까?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나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다. 딸의 이상한 침묵,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사돈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 것만 같았다.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갔다. 나는 터덜터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내 발걸음은 갈 곳을 잃은 듯 방황했다. 늙은 나의 마음은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딸의 집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복도에 선 채 한참을 망설였다. 혹시나 딸이 안에 있는데도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집을 비운 것일까?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딸의 이름을 몇 번 더 부르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싸늘한 침묵만이 나를 맞이할 뿐이었다. 결국 나는 발길을 돌렸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려는데 딸의 집 현관문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문고리 근처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문에 희미한 긁힌 자국과 함께 옅은 붉은색 얼룩이 보였다. 얼룩은 마치 피가 닦인 흔적 같기도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자세히 살펴보니 문틀 모서리 부분에는 작은 페인트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 강하게 저항하다 생긴 흔적처럼 보였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 붉은 얼룩은 딸의 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의 머릿속에는 사돈 김 여사의 차가운 표정과 딸이 힘들어한다는 소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사돈 김 여사가 내 딸을 때린 것일까? 그런 끔찍한 상상이 나의 뇌리를 지배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딸이, 평생 곱게 키운 내 외동딸이 그런 대우를 받다니. 나는 다시 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격렬하게. 수진아, 아빠야, 문 열어봐.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로 인해 갈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나의 절규는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내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내가 나서야 했다. 늙은 몸이었지만 내 안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부성애가 활활 타올랐다. 나는 즉시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다. 저기 사고 이후 김수진 씨 아버지인데요. 딸과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에 이상한 흔적도 있고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격앙되어 있었다. 경비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사고 기호는 부부싸움이 잦은 집입니다. 어제도 밤늦게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김 여사님이 아드님을 크게 나무라는 소리도 들렸고요. 큰일은 아닐 겁니다. 그냥 부부싸움이겠죠. 경비원의 말은 나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부부싸움 사위가 딸을 때렸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돈 김 여사가 아들을 통해 딸을 괴롭힌 것인가? 그리고 사돈 김 여사가 아들을 나무랐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 나는 경비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다시 딸의 집으로 향했다. 문에 남은 흔적, 경비원의 이야기, 그리고 딸의 이상한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내 딸이 고통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내 사이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더욱이 사돈 김 여사가 그 뒤에서 딸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쳤다. 나는 당장이라도 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혹시라도 더 난처해질까봐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서성였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늙은 사자처럼 나는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며칠 전 찻집에서 본 사돈 김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슬픈 눈빛,
그 슬픔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혹시 그녀도 이 상황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그녀가 모든 사태의 원흉인가 혼란스러웠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사돈 김 여사의 차였다. 나는 몸을 숨겼다. 그녀가 딸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에서 딸의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의 차가 멈추는 곳을 주시했다. 차는 딸의 동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멈춰 섰다. 김 여사는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듯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다른 동의 입구로 들어섰다. 나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왜 딸의 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가는 걸까? 그리고 그 꽃다발은 무엇일까? 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밟았다. 늙은 몸이었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는 그녀의 발자취를 쫓았다. 그녀가 들어선 동은 좀 더 고층의 고급스러운 아파트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는 경비원에게 무언가를 묻고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그녀가 어느 층으로 가는지 확인하고는 계단을 이용해 그녀보다 먼저 그 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녀가 내린 층에 복도에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한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 문 앞에는 노인 요양센터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돈 김 여사가 요양센터에 무슨 일로 온 것일까?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고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요양센터 안은 조용하고 깔끔했다. 여러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익숙한 듯 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 침대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김 여사는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는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져온 꽃다발은 그 노인의 머리맡에 놓였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상상했던 사돈 김 여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간병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슬퍼 보였다. 내 안의 사돈 김 여사에 대한 차가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내 딸에게 생긴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연기인가?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사돈 김 여사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나의 분노는 점차 복잡한 의문과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그녀의 진실을 그리고 내 딸의 진짜 상황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다. 요양센터에서 사돈 김 여사의 슬픈 모습을 목격한 후 나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딸을 향한 걱정은 여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지극한 간병은 내가 알던 악독한 사돈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그녀가 누구를 간병하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그저 그림자처럼 숨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 여사는 한참을 그 노인 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노인의 이불을 정돈하고 머리맡에 놓인 꽃다발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요양센터를 나섰다. 나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익숙한 대로변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혹시 나의 미행을 눈치챌까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예상 밖의 장소로 향했다.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낡고 허름해 보이는 오래된 한식당이었다. 간판은 빛이 바랬고 창문 안으로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의아했다. 부유하고 기품 있는 그녀가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섰고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주시했다. 잠시 후 그녀는 식당을 나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 그녀가 향한 곳은 작은 봉사센터였다. 그곳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곳인 듯했다. 김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배식 봉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었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봉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런 사람이 내 딸을 괴롭혔을 리가. 내 안의 확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봉사 활동이 끝나고 김 여사는 지친 듯 느린 걸음으로 봉사센터를 나섰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행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 내가 오해했던 그녀의 다른 면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발걸음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여러신, 뒤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나는 순간 몸을 굳혔다. 김 여사였다. 그녀는 언제부터 내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고 그 안에는 묘한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늙은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 그게 나는 말을 더듬었다. 김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벼랑간 제 뒤를 쫓아다니시길래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 했습니다. 이 길은 어르신 댁 가는 길이 아닌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딸 수진이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수진이 때문에요?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게 딸이 저를 피하는 것 같고 집 문에는 수상한 흔적이 있어서. 혹시 사돈 어르신이. 아니,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나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녀를 판단했는지 깨닫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해하신 게 맞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어르신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다 그런 것이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다.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수진이와 제 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진이를 때렸다거나 괴롭혔다는 오해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나는 그녀가 요양센터에서 흘렸던 눈물과 봉사활동을 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가식일 리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곳에 왜 왔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를 간병하는지 아셨다면 어르신도 저를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요양센터에서 그녀가 간병하던 노인을 떠올렸다. 그 노인이 혹시 김 여사의 부모님일까? 아니면 남편일까? 나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진실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졌다. 그녀의 말 속에서 딸 수진이의 침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졌다. 내가 그녀에게 품었던 오만하고 편협한 시선이 부끄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졌다. 어쩌면 그녀도 나처럼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늙은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돈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저와 차 한 잔 더 하실까요? 제가 사죄의 의미로 차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김 여사는 나의 제안에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어르신께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다시 찻집으로 향했다. 해질녘 노을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늙은 두 영혼의 어색하지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찻집 안의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희미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찻집 안은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아늑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그녀에게 품었던 오해와 편견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어르신께서 제 뒤를 쫓아다니신 게 혹시 제가 수진이를 때렸다거나 그런 오해 때문이셨습니까?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딸의 집 문에 있던 흔적과 경비원의 이야기 때문에. 그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집 문에 있던 흔적은 제 아들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드님 때문이라니요. 제 아들. 그러니까 어르신의 사위가. 사실은 어릴 적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자랐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저의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의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저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폭력의 기억 때문에 늘 불안해했고 때로는 저에게도 심한 말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요양센터에서 보신 분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의 폭력과 술 때문에 결국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요양센터에서 본 그 노인이 김 여사의 남편이자 내 사위의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니 내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사돈 김 여사가 간병하던 그 노인의 모습에서 느껴졌던 슬픔과 체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평생을 폭력적인 남편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아들을 돌보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 수진이 집문에 있던 흔적은? 사위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이 최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욱하는 마음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진이가 그걸 막으려다가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르신을 피했던 건 그 사실을 아버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저희 아들의 아픈 과거를 감추고 싶어서요.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토록 오해하고 미워했던 사돈 김 여사는 사실 피해자였고 내 딸 수진이는 남편의 아픈 과거를 감싸 안으려 애썼던 것이다. 내 사위가 폭력에 노출되어 자랐다는 사실은 내게 더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저 착하고 순한 사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진실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우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의 집은 늘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제는 수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네요. 김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내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의 고통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수진이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제가 먼저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찻집 안의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유대감이 피어났다. 나는 그녀에게서 외로움을 보았다.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보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린 마음과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솟아났다. 김 여사는 나의 말에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르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랜 세월 홀로 고통을 감내해왔던 그녀에게 나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 찻집에서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아들의 아픔까지 모든 것을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외로웠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내를 먼저 보낸 후의 외로움, 딸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녀에 대한 나의 오해와 편견까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노인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찻집 문을 나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한 사돈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진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사돈 어르신,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늙은 두 영혼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고 그 온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함께 그녀와 함께라면 나의 외로움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찻집에서의 깊은 대화 이후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사돈 김 여사를 향한 오해가 풀린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픔과 내 사위의 숨겨진 상처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책임감과 연민이 샘솟았다. 나는 이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딸 혼자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아빠가 너희 집으로 지금 갈 테니 문 열어주렴. 할 이야기가 있단다. 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나의 단호함에 결국 수락했다. 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나를 피하려는 기색은 없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사위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딸의 집 문에 있던 흔적들이 다시금 떠올랐지만 이제는 분노 대신 연민의 감정이 솟아났다. 나는 사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얘야, 괜찮니?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나의 말에 사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이가 사위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게 오빠가. 딸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어린 시절 아픔, 그리고 최근 들어 심해진 불안감과 분노 조절 문제, 그리고 자신의 상처까지. 딸은 모든 것을 내게 숨기려 했던 이유가 내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고백했다.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다. 내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다, 얘야. 이제야 아빠가 모든 걸 알았으니 괜찮다. 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리고 사위에게도 말했다. 얘야, 네가 겪은 고통은 아버지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렴.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 함께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니? 사위는 내 말에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장인어른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사돈 어르신께서 어머님의 아픔을 모두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단다. 내가 김 여사의 이야기를 꺼내자 사위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께서요. 그래? 어머님도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셨더구나. 그리고 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너의 아픔은 결코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어머니도 함께 짊어지고 계신 아픔이란다. 나의 말에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픈 과거가 어머니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사위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는 자신의 속내를 내게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내에게 상처를 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고백했다. 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사돈 김 여사도 자주 딸의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위압적인 사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진이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사위에게는 따뜻한 보살핌을 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 아파하며 아들의 치유를 위해 헌신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조금씩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김 여사와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함께 상담에 참여하고 딸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 김 여사는 나의 따뜻함과 진심의 마음을 열었고 나는 그녀의 강인함과 인간적인 면모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마당의 화초를 가꾸고 있었다. 김 여사는 내가 아끼는 나리꽃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르신께서는 꽃도 참 아름답게 가꾸시네요. 제 어머니도 나리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아내도 나리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가꿉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죽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이 같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르신, 요즘은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저의 옆에 계셔 주시니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듯했다. 내 마음도 왠지 모르게 간질거렸다. 늙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풋풋한 설렘이 밀려왔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그리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동반자를 발견한 것 같았다. 딸 수진이와 사위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다. 사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딸과 사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사돈 김 여사와 내가 함께 노력한 결과였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우리 두 노인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서 황혼의 삶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를 걷어내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년이 흘렀다. 내 마당의 나리꽃은 해마다 더 풍성하게 피어났고 내 삶도 그 꽃잎처럼 다채롭고 아름다워졌다. 나와 김 여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낮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으며 저녁에는 서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마치 풋풋한 연인처럼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다가도 이내에 서로를 걱정하며 따뜻하게 보듬어주곤 했다. 늙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는 남편을 매주 찾아가 간병했다. 이제는 나도 그녀와 함께 그곳에 가끔 동행했다. 남편은 치매로 인해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김 여사는 변함없이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녀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슬퍼하지 않았다. 때로는 내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고, 때로는 그녀가 나의 어깨에 기대어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의 존재는 서로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 두 노인의 새로운 인연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며 보기 좋다, 황혼의 로맨스다라며 덕담을 건네곤 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수진이와 사위도 우리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사위는 더 이상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없이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나에게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을 표현하곤 했다. 어느 봄날 마당에 나리꽃이 만개한 날이었다. 김 여사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저와 함께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김 여사는 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녀는 말을 얼버무렸다. 제가 김 여사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고백했다.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저는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을 만나고 김 여사님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저는 김 여사님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김 여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과거와 여전히 요양원에 있는 남편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았다. 사돈 어르신, 저는 김 여사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김 여사님의 아픔까지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 여사님이 혼자 외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김 여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마당에 만개한 나리꽃을 바라봤다.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올랐다. 몇 달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가족들만 모인 작은 잔치였다. 수진이와 사위,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은 모두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늙은 두 영혼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사돈 김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나의 아내, 나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여행을 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밤에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미래의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도 나의 존재로 인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요양원에 있는 그녀의 남편을 찾아갔을 때였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온전치 못했지만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편안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오랜 원망과 미움 대신 깊은 연민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우리는 황혼의 두 번째 봄날을 맞이했다. 늙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마당에 날이 꽂힌 해마다 피고 지지만 우리의 사랑은 마치 그 꽃처럼 영원히 피어날 것이라는 예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늙은 두 영혼은 서로에게 기대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나가고 있었다.